네, 오늘도 영화계를 들어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저의 왼편에는 허요식군. 네, 저 허유식입니다. 뭐 설명 좀 집어넣마. 나 하는 것처럼. 얘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게 비아냥거리는 것 같잖아. 무슨 아무리 비하당거려, 임마. 아니 정말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오. 네. 오른편에는 김정훈 군 자리에 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저는 진행자 2주차를 맡고 있는 이명주입니다. 네. 예. 일단은 이벤트 당첨자를 말씀드려야 될 것 그쵸. 같아요. 예. 저희 성장 트릴로지 예. 이벤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네. 정답을 일단 정훈 군이 이야기를 해주시죠. 제3의 사나이였던가요? 네. 제3의 사나이였죠. 네. 수많은 분들이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그냥 임의로 꼽지 않고 네이버에서 사다리를 돌렸습니다. 네, 김성원님께서 당첨되셨고요. 네. 부산 사신다고 하셨나요? 예, 그리고 네. 저희한테 정성스럽게 메시지 적어주셔가지고, 또 감동받았어요. 네. 롯데시네마 예매권 2장. 제가 메시지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메일 주소 주시면 핀 번호 알려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제가 제공하는 겁니다. 예. 전 진행자인 허유식 군께서 네. 아주 큰 맘 먹고 네. 지르셨습니다. 네. 예. 어찌됐든 간에 3시 반님께서 네. 댓글을 적어주셨는데, 네. 역대급으로 재밌었다고, 저번 주 방송. 네. 도리를 찾아서 2부 마지막 편에 가면은 정말 멘붕의 목소리를 찍었는데 저희가 왜 그렇게 데시벨이 올라가는 방송을 했냐면 명주가 골라오는 영화가 까인 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명주는 재밌었는데 저랑 스미스가 재미없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것 때문에 명주군이 의기소침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항상. 거기다가 도리를 찾아서가 주토피아급이고 재밌다고 얘기를 해서 거기다가 계속 장점만 얘기해달라 이렇게 유도를 해서 기왕 얘기할 거 예쁘게 포장을 해주자라고 얘기를 해서 네. 나름 좋게 얘기하고 이쁘게 포장을 했는데 없던 장점도 찾아주고. 그쵸.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뒤통수를 치니까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네. 감안하시고 만약에 못 들으셨으면 도리를 찾아서 2부 한 30분쯤에 저희의 멘붕되는 목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런 건 없습니다. 뒤통수를 친다거나. 또 몰라요. 오늘은 제가 설계를 안 했어요. 네. 예. 오늘의 영화는 데몰리션이고요. 일단 제가 시사회를 한 달 전에 봤는데, 이거를. 네.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랑 두 친구가 생각하는 게 어떨지가 좀 궁금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영화 자체도 혼란스러운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선정을 해왔는데, 그에 앞서서 네. 일단 핫이슈로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요즘에 유료 시사회가 많이 하고 있어요. 유료 시사회. 나우유심이라든가 네. 부산행이라든가 배급사들이 미리미리 개봉 전주에 개봉을 해서 사람들한테 보게끔 한 다음에 입소문을 내달라 이런 생각으로 마케팅을 한 건데, 이게 시간대가 18시나 아니면 20시 황금 시간대거든요. 네. 그때 개봉을 하는 바람에 작은 영화들이 조조 아니면은 심야대로 들어가는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됐는데, 혹시 생각하신 게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뭐 일단 유료 시사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영화에 대한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있지 않으면은 힘들다고 생각이 들고 당연히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번에 안 그래도 포켓몬 고가 날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속초까지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재밌으니까. 재밌으니까도 있지만 다른 사람보다 먼저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는 그렇죠. 거거든. 확실히 그런 마음이 큰 거죠. 사실 이렇게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이러면은 당연히 서울에서도 될 거야 언젠가. 근데 지금 당장 하면은 희소 가치가 있는 거잖아. 먼저 가서 해보면 얼마나 재밌어. 선점도 하는 거고.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겠지. 먼저 이 영화 본 다음에 아는 척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아는 척 할 수 있는. 하지만 명주 말 그대로 다양한 영화를 보기에는 기회를 확실히 없애버리는 거니까 고깝게 보이지 내 눈은. 이거는 사실 사전 개봉이지. 따지고 보면은 유료 시사회라는 이름만 붙였을 뿐이지 사실상 개봉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런 것도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볼 영화가 없다. 작은 영화에 대한 그런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럴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키워졌으면 하는 영화들이 많고서 지금 서명운동도 하고 있대요. 이거에 대해서 인디스토리라든가 내영카라든가. 그리고 시사회라는 것 자체가 대가성 없이 먼저 사람들에게 공개해서 선을 보인다 뭐 이런 정도 의미가 있던 건데 이게 변질된 거지. 무료 시사회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무료로 돌리면은 구멍 나는 게 상당하니까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겠다고 이런 거 아니야.
만약에 모든 시사회를 다 무료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강제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이런 식으로 사전 개봉이나 다름없는 적극적으로 객석들을 다 먹는 식의 시사회는 운영을 못하지 절대. 요즘에 좀 병들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자석제 요금이라든가 네. 아니면 독과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리고 유료 시사회도 관객 수에 들어간대요. 수입이라든가 그런 게 다 들어가. 예, 공식적으로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부풀리려고 수작을 부리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다 무료로 뿌리면은 그거 감당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돈 받는 거지. 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른 데에서도 핫이슈 같은 걸 다루는데 영화 채널에서 포켓몬고 얘기해가지고 좀 더 중점적인 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싶어갖고 제가 의문점 하나를 던졌던 거고요. 지금 어디 팟캐스트 까는 거야? 솔직히 디스한 거 아니야 지금? 솔직히 디스는 아니고요. 난 비유만 했을 뿐이야. 저는 익자 들어가는데 아실 거예요. 네. 전 그걸 보고서는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디스전 가는 거야? 그냥 뭐 깔려면 까든지 우리. 자,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서 데몰리션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데몰리션 하기 전에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데몰리션 개봉을 언제 했죠? 4월. 미국에서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에서는 이번 주 했지. 이번 주. 그렇죠. 7월 중순 이번 주에 했었죠. 네. 근데 사실 이게 토렌트 파일로 떠돈 지는 꽤 됐어요. 2달 전인가 뭐 이렇게 돌았던 걸로 아는데 기분 나쁜 거를 봤습니다. 영화 팟캐스트 관련해서 제가 쭉 보고 있었는데 데몰리션을 6월 말인가 7월 초에 벌써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시사회를 봤거나 분명히 다운받아서 봤을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많은 분들이 다 시사회로 보고 나서 영화를 다뤘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야. 우리 최소한 예의는 지켜야지. 아무리 그래도 개봉한 다음에 다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때가 시사회 타이밍이 아니라고 내가 알고 있거든 분명히. 그러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방송이 올라온 거면은 뭐야 다운받아서 봤다는 거 아니야. 영화 팟캐스트 하면서. 미국 사시나 보지. 물론 받아서 다룰 수도 있어. 사정이 급하면. 그래도 우리 지킬 건 지켜야지. 혹시 6월에 나온 건가요? 내가 알기로는 그게 6월자에 나온 팟캐스트로 알고 있거든. 그거 보고 되게 실망스러웠거든. 명준 언제 봤어? 내가 6월에 봤지. 6월 중순쯤에 봤는데 그거는 시사회? 그렇죠. GV 시사회라고 그래서 이회수 작가님 나오는 거였는데 내 추측일 수 있는데 지킬 건 지킵시다. 네. 개봉을 한 영화 다룹시다. 네. 개봉도 하기 전에 다운받아 놓고 그러면은 너무 티나잖아. 그래서 저도 이거 특집을 하면서 개봉일 같은 거를 맞춰가지고 그쵸. 그때 보고 그렇게 하자고 이미 합을 맞춰놨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예. 그 다음 트리비아랑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일단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게 제 40회 토론토 국제영화제 개막작이었었고요. 로튼 토마토는 51%, IMDb는 10점 만점에 7.2점, 네. 그리고 메타크리틱에서는 100점 만점에 49점을 받았어요. 네. 일단은 감독이 다크나이트의 크리스토퍼 놀란처럼 네. 데이비스가 사는 집을 통째로 사가지고 그 집의 디테일을 살리려고 성면이라든가 유리라든가 대리석이라든가 그런 거를 갖다가 아주 세심하고 디테일하게 꾸며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축 같은 거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 영화 자체가 스토리보드가 없대요. 스토리보드를 잘 사용을 안 하신대요. 즉석에서 연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즉석에서 리허설로 맞춰가지고 그렇게 연기를 하는 거를 자연스럽고 실제적으로 찍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홍상수네, 홍상수. 그렇지. 그리고 아역 배우가 나오는데 네. 스파이더맨 캐스팅 물망에 올랐었다고. 그렇게 어린데? 그리고 감독이 딱 보자마자 너 디카프리오 아니냐. 슬쩍 칭찬이야, 악담이야? 악담까지는 모르겠어요. 칭찬이겠지. 장난이야. 아역 시절 디카프리오는 전설적이니까. 장난이야. 그 뭐 대표적인 작품이 있지 않았나? 길버트 그레이프로 맞아, 아카데미 맞아요. 네. 올랐었죠. 그 네. 나이에. 그때 전설적이었으니까. 그리고 더 어릴 때 TV 광고나 뭐 이런 데서 나온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예, 그리고 대형 망치를 휘두르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렇죠. 한 큐에 끝내려고 250번을 휘둘렀대요. 250번이나? 그 250번을 휘둘러갖고 자연스럽게 하려고 부단히도 노력했대요. 그리고 불도저 연기는 직접 운전한 걸로. 진짜 이베이에서 구매를 한 다음에 밀었다고 그러는데 제이크 질레난이 유독 지독했대. 이거 찍으면서 주인공의 상실감이 큰 인물이었기 때문에
진짜 데몰리션 분해하고 분해해서 캐릭터를 분석해가지고 그렇게 찍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감독 소개부터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마크 발레 감독이고요. 네. 1963년생이고 1992년에 스테레오 타입이라는 단편으로 각종 영화제에서 수상을 많이 하셨고요. 장편으로 데뷔를 한 게 블랙리스트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그 뒤로는 대표작으로 크레이지, 영 빅토리아, 카페 드플로르,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그리고 와일드 등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국적을 얘기해야지. 아, 국적. 캐나다인. 네, 캐나다의 퀘벡 사람. 요즘 왜? 그게 중요해? 아니 요즘 퀘벡 감독들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잖아. 누구? 예를 들어 사라폴리라든가 사라폴리 뭐 만드신 분이죠? 우리도 사랑일까 하고 우리가 들려줄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캐나다의 국민 여동생이었던 사람이죠. 그렇죠. 사라 폴린, 네, 맞죠. 배우였어 그분이? 한국의 문근영이 감독으로서 국민 감독이 된 거지. 그리고 시카리오 감독, 드니 빌레브, 뭐 그을린 사랑이라든지 시카리오라든지 뭐 프리즈너스라든지 뭐 그런 걸 만들면서 히트치고 있고. 그리고 또 누구 있어? 또 있어? 마미 감독, 자비에 돌란. 아, 맞다. 자비에 돌란. 뭐 이런 퀘벡 출신의 감독들이 영화계에서 핫하기 때문에 한번 지적해 볼 수 있지 않나. 퀘벡에 뭐 특별한 게 있나? 일단 퀘벡은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이 있지.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캐나다잖아. 그러니까 캐나다니까 미국으로 진출하기 쉬워. 그치. 근데 캐나다에서도 프랑스어를 쓰니까 여기는. 왜? 원래 프랑스 식민지였거든. 아, 퀘벡이? 그래서 캐나다 내에서 중심지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자치적인 공간이란 말이야. 한국으로 치면은 경기도가 일본어 쓰는 거지. 그럼 문화가 되게 독특하겠다. 그렇지. 그래서 프랑스어권하고도 많이 연계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북미와 유럽 시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게 포텐이 터지고 있는 거지. 몇몇 능력 있는 감독들이 나오면서. 솔깃하네. 프랑스랑 헐리우드랑 플러스하면. 그래서 이 장마크 발레 감독이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으로 할리우드에 침공을 했잖아. 그렇지. 근데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이 실존 인물에 대한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픽션을 만드는 그 할리우드 클리셰에 충실한 작품이긴 하지만 보다 보면은 뻔한 할리우드 영화 같지 않고 그치. 연출 방식도 유럽적인 느낌이 나지. 그런 특성들을 지적하면서 할리우드에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이질성, 다양성을 공급해주고 있는 감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요즘 할리우드가 제3세계 쪽에서 많은 감독들의 작품을 끌어오잖아. 한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박찬욱이나 봉준호 같은 사람이 예전 같으면 할리우드 절대 못 가지. 근데 최대한 전 세계에서 다양한 소재거리 그리고 다양한 창작자들을 끌어오면서 할리우드에서 다룰 수 있는 외연을 넓히고 있는 흐름인 건데 그 흐름에 잘 타고 있는 사람인 거지. 와일드 얘기는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리즈 위더스푼이 금발이 너머에서 귀엽던 모습에서 그렇게 망가진 모습을 보니까 세월의 흔적이 보이는 모습을 보니까 새롭기도 했고 그 영화 맨 처음에 보면은 되게 흥미롭지. 이제 신발 망가져가지고 신발 하나 떨어지니까 아예 집어 던져버리잖아. 그 순간 자기 과거에 있었던 트라우마 같은 일들이 순식간에 탁 하면서 확 지나가잖아. 그러면서 그 일들을 영화 진행하면서 한 편 한 편 보여주잖아.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 방식이 뻔할 수도 있지만 진중한 방식으로 연출을 해줘가지고 굉장히 재밌었고 이 여인네가 왜 이렇게까지만 해야 됐을까에 대한 당위성을 굉장히 잘 부여한 느낌이라서 특히나 중간에 어떤 꼬맹이가 리즈 위더스푼이랑 만나서 노래 불러주면서 있었을 때 혼자서 절망까지는 아니고 참회하듯이 울어버리잖아. 자기가 왜 그렇게 막 살았는지에 대한 후회, 어머니에 대한 죄송스러움. 그때 굉장히 진중하게 다가오더라고. 그리고 마지막 엔딩 장면도 흔하지 않은 엔딩 장면이라 나름 여운이 있었고 사담을 놔두자면 제가 이번에 8월 달에 부산에서 인천까지 자전거로 국토종주를 갑니다. 그때 이 영화를 보면서 동기부여가 되더라고. 제가 부연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네. 크레이지라는 영화가 자전적인 이야기였대요. 감독 본인? 네, 감독 본인의 자전적인 이야기로 인기가 있었나 봐요. 그랬다고 그러고 영 빅토리아라는 거는 이게 아까 전에도 이제 캐나다 퀘벡이라는 거를 잘 지적을 해준 게 뭐냐면은 캐나다가 영국 여왕을 제가 섬기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영목상의 군주로 삼고 있지. 그렇지. 군주제에 관한 뭐 그런 이야기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많이 호평을 받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카페 드플로르는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바로 직전에 만들어진 작품이라 가지고
헐리우드랑 징검다리 역할을 해줬다라는 그런 후문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을 너무 재밌게 봐서 매튜 맥커너이라든가 자레드 레토의 연기가 너무 압권이어가지고 아카데미에서 상 탈만도 했지. 두 사람 다. 뭐 리즈 위더스푼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걸 찍으면서 한 단계 진화한 것 같아서 이번에 제이크 질레산도 그렇고 발전된 모습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서 좋게 보고 있었어요. 예. 나는 와일드 같은 경우에는 밋밋하게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은 여행을 나가는 여성의 사연을 그려야 돼. 그럼 그 사연이 뭐야? 엄마 죽은 거 아니야, 엄마. 그렇지. 그치. 그럼 그 엄마에 대한 묘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영화의 가치가 달라지는데 굉장히 뻔한 캐릭터란 말이야. 불행한 결혼 생활 속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현실을 긍정하고 살다가 정신 승리하고 살다가 예상치 못하게 불치병 걸려가지고 내 인생은 헛거였어 하고서 죽는 뭐 이런 거잖아. 근데 그치. 너무 진부하단 말이지. 그리고 그 트라우마 하나로 막 살지. 인생 궤적이 어긋나다가 이걸 치유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난 거 아니야. 근데 개판이다까지는 아닌데 이 정도는 그냥 하루 만에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게 실화를 바탕으로 했으니까 함부로 이야기를 과장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나는 이야기가 뻔하다는 거에 대한 불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우주연상 후보로 올라갔지만 아쉽게도 제 기억으로는 스틸렐리스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예.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도 스미스 재밌게 봤던 것 같은데.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은 굉장히 잘 만든 영화지. 잘 만들었죠. 영화를 창작하는 사람이면 여러 번 돌려봐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사실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에서 하는 얘기가 대단한 얘기는 아니야. 맞아요. 불치병이 있는 사람이 정부의 허울뿐의 의료 정책에 나름의 방식으로 대항하는 뭐 이런 이야기잖아. 그치. 뻔한 이야기지. 근데 이 영화를 특별하게 해주는 거는 편집의 페이스가 굉장히 독특하다는 말이지. 페이드아웃이라든가 아니면 와이프라든가 이런 다양한 기법 쓰지 않고 그냥 다 컷으로만 넘어가. 근데 그 컷 처리가 굉장히 다 깔끔하단 말이야. 여러 번 돌려가면서 어떤 식으로 영화를 편집해야 되는지 그 감각을 익히기 굉장히 좋은 영화가 아닌가. 그리고 이후의 영화들도 와일드도 그렇고 데몰리션도 그렇고 편집 하나는 일품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 그리고 매튜 맥커너이었나요? 네, 맞아요. 깡마른 모습에서 느껴지는 마초적인 느낌의 곤두서 있는 자아상이랄까? 그 포스터도 그렇고 그 캐릭터가 확실히 영화를 살려줬죠. 그치. 네. 제가 유독 많이 말한 핸드헬드 기법 촬영. 액션이 생동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핸드헬드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촬영 감독님이 그렇게 핸드헬드로 찍은 게 독특하게 다가왔었던 것 같기도 하고.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이야기를 조금 더 덧붙이자면은 사실 이 영화는 실제 사실하고는 굉장히 어긋나 있는 영화지.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바이섹슈얼이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주인공이 호모포비아적인 행태를 보이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뭐 사실은 미국의 의료 정책이 그렇게 개판은 아니라고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일부러 왜곡하면서 오히려 더 좋은 극이 되지 않았나. 영화 보면 인상적이었던 장면 중 하나가 동성애를 하는데 살기 위해서 잠자리를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 그게 굉장히 애절해 보였다는 느낌? 병에 걸린 무리들이 있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서 잠자리를 하는데 박쥐에서 느껴진 갈증과는 또 다른 건조한 갈증? 그런 게 느껴져갖고 그것도 독특했어. 자르레토가 김옥빈이야? 다음으로 배우들을 소개할 건데요. 네. 일단 주인공이죠. 데이비스 역할을 맡았던 네. 제이크 질레난. 네. 위험한 여인, 옥토버 스카이, 도니 다코, 문 나이트 마일, 투모로우, 브로크백 마운틴, 자에드, 조디악, 브라더스, 페르시아의 왕자, 러브 앤 드럭스, 에너미, 프리즈너스, 나이트 크롤러, 액시덴탈 러브, 사우스포, 그리고 봉준호 감독의 옥자에 출연 예정에 있습니다. 제이크 질레난을 우리가 처음 다루지만 처음인가요? 예, 제대로 대표작을 이야기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 배우가 일단 기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기점. 예. 저는 두 개의 영화를 꼽는데 도니 다코라는 영화랑 그리고 나이트 크롤러라는 영화였는데 도니 다코라는 영화 자체가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토끼 괴물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항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충격적이었어요. 왜? 종말론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시간이 흐르고 그런 거를 보면서 스피디하게 잘 다룬 것 같은데 그렇게도 보면서도 확실히 사람들한테 무섭게 다가가는 거는 있겠구나.
근데 정작 주인공은 별로 무서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 정색하면서 나와가지고 오히려 그게 더 신기하더라고. 잘 봤고 나이트 크롤러야 지금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거의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내용을 잠깐 얘기하면은 음. 그 사고 현장으로 빨리 달려가서 카메라로 사고 현장을 빠르게 담는 그렇죠. 적나라치. 사람이 다치는데 구할 생각 안 하고 카메라로 찍는 그런 매정한 놈들. 그렇죠. 특종만 어떻게든 잡으려면. 취재거리를 찾아다니는 네. 하이에나 같은 존재들이지. 거기서 보면은 카메라가 살아있는 무기처럼 다루잖아. 그걸로 현장을 탐욕스럽게 담아내려고 하는 그 모습. 아주 흥미롭죠. 허문 형이 마지막 장면에서 총기를 가진 범죄자가 네. 제이크 질레나를 경계하지만 결국 총은 쏘지 못한다고. 음. 왜냐하면은 카메라가 총보다 강하기 때문에. 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상당히 설득력 있는 해석이 아니었나. 맞아.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네요. 펜은 칼보다 강하다 뭐 그런 거. 사실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보통 문사들의 정신승리용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이었지. 그만큼 매스컴이 무섭다 뭐 이런. 영화라는 거 자체도 카메라로 찍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카메라 부심을 부리는 영화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제이크 질레난에 대해서 혹시 정훈군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냥 뭐 믿고 오는 배우. 음. 연기에 기복이 거의 없고. 야, 스미스가 믿고 볼 정도면은 거의 좀 물론 작품을 꼭 믿고 봐야 된다는 건 아니야. 뭐야, 근데 그럼. 어떤 작품에 출연해도 그 배우의 연기는 믿을 수 있다 이거지. 아, 작품의 퀄리티와 무관하게 일정 수준 자신의 역량을 과시할 수는 있는 배우. 뭐 구멍 연기라고 할 만한 작품이 딱히 난 기억나지 않아. 허지용 평론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진짜 커리어를 모범적으로 쌓는 배우.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 효식군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이크 질레란 얘기하는데 네. 브로크백 마운틴을 얘기 안 하면 되게 아, 섭하지. 그렇죠. 섭하죠. 나무조연상을 탔던 그 그쵸. 작품이죠. 그치. 예. 동성애에 관한 영화이기도 하지만 남자 대 여자였으면은 뻔했을 만한 이야기를 남자 대 남자대로 났는데도 불구하고 뭐 거부감이 느껴진다거나 그렇지 않고 공감이 잘 가는? 아, 저 상황에서는 저럴 수밖에 없지, 저 사람이. 빠져드는 그 이안 감독의 연출이나 굉장히 흥미롭게 봤고 여기서 나왔던 질레란의 모습이 대내적으로 웃음을 샀죠. SNL에서 관객들이 패러디를 한다거나 카우보이 옷을 입은 두 명의 관객들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베어 그릴스가 진행하는 생존하는 그렇죠. 그 프로그램에서 생존 동굴에 같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베어 그릴스가 우리 브로크백 마운틴 찍는 것 같은데 이러니까 그러지 좀 말라고 그런 얘기도 있었고 질레란이 그리고 SNL에서 영화 드림걸즈에서 And I'm Telling You라고 제니퍼 허드슨인가? 그 노래 되게 어렵거든. 근데 이 노래 원키로 부르더라고. 제이크 질레난. 찾아보면 있어. 근데 웃기려고 부르긴 하는데 노래 잘하더라고 생각보다. 깜짝 놀랐어. 그 밖에 영화 굉장히 재밌는 거 많지. 블록버스터도 잘 찍고 투모로우 같은 것도. 아, 투모로우. 제가 언급은 안 했지만. 영화 중에 시간대 돌리는 영화 있었잖아. 기차에서. 소스코드인가? 소스코드일 거야. 대령인가 뭐 그걸로 나오는데 덩칸 존스 역할 보이는 거. 대령으로 나온 거야. 그런데 소스코드 맞을 거야. 엣지 오브 투모로우랑 비슷한데 이것도 상당히 재밌어. 근데 거기서 주인공이 제이크 질레란인 줄 몰랐어 사실. 너무 배역에 따라 얼굴이 바뀌는 느낌인 거야. 그 배역에 대한 얼굴을 모사를 하는 느낌 거의. 그래서 조디악에서 나왔던 얼굴이나 투모로우에서 나왔던 얼굴이나 아니면 프리즈너스에서 나왔던 얼굴이나 나이트크롤러에서 나왔던 얼굴이나 비슷하기도 한데 캐릭터의 성향에 따라서 외향까지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집중해서 연구하고 연기하는 배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노인을 위한 나라를 없다에서 카비에르 바르뎀이라든가 나이트크롤러의 제이크 질레란이라든가 공포의 가르마라고 되게 잘 어울려. 캐릭터가 가르마를 딱 탔는데 그게 너무 각인이 되잖아. 아니 되게 촌스러운 거 아니야? 가르마 탔는데 이게 아니라 무서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 참고로 브로크백 마운틴 찍을 때 24살이었지. 그밖에 안 됐구나. 지금도 한참 젊은 배우란 말이야. 35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아직 전망이 굉장히 밝지. 향후 한 10년, 15년 사이에 커리어를 더 쌓으면 레전드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충분히. 레전드까지. 그러니까 라이징 스타로 뽑혔을 때가 조셉 고든 레빗이라든가 이런 배우들이 헐리우드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좋은 길을 더 이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여러 색깔을 다 맞춰서 할 수 있는 배우니까. 그러면은 다음 배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캐런 역할을 맡은 나오미 와츠인데요. 머롤랜드 드라이브, 다운, 링, 프렌치 아메리칸, 네드 랠리, 21g, 킹콩 퍼니게임, 인터내셔널, 드림하우스, 투마더스, 다이애나, 버드맨, 위아영, 세인트 빈센트,
인서전트 등에 나왔습니다. 네. 이번이 벌써 세 번째 다루는 거네. 그렇죠. 저는 투마더스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친구 아들이었나? 사랑 이야기인데 엄마 연기도 능숙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다음 배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우는 크리스 역할을 맡은 유다 르위스라는 배우인데요. 네. 포인트 브레이크, 더 베이비시터라는 공포물에 출연 예정인데요. 나역 배우예요. 크리스 역할.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듯이 스파이더맨 후보에도 올랐었는데 결국에는 톰 홀랜드가 가져가면서 낙동강 오리알이 됐다라는 소문도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캐스팅이 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긴 하더라고요. 나는 생각난 게 킹오파의 크리스. 아, 킹오파이 크리스. 날씬하고 맹랑한 꼬맹이. 그러네. 중성적인 느낌도 나고. 어. 남자인데 시장하는 장면이 나오잖아. 그거 보면서 2차 성징이 안 온 애들은 얼굴 이쁘장하면은 여자로 꾸며도 진짜 여자처럼 보일 수 있겠구나. 진짜 미소년은. 그렇지.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 이런 식으로 미소년으로 큰다면은 베니스에서의 베네치아인가? 죽음인가 그거 있잖아. 뭐. 그가에서 아름다운 미소년 보면서 죽어가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그린 영화 있잖아. 거기에서 나오는 이탈리안 소년이 굉장히 이쁘게 생겼거든. 완전 미소년처럼. 그렇게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 굉장히 잘생겼더라고. 확실히 좀 이쁘장하게 생기긴 이쁘장하게 생겼더라고. 그리고 연기도 굉장히 시크해. 드럼도 잘 치더라고. 그래가지고 반항적인 이미지로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던데? 저는 역변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번에도 제이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애들이 역변만 안 하면은 정말 훌륭한 연기자들로 선정할 텐데 특히나 서양에서 많이 봐가지고. 헐리우드 영화 중에 주노라는 작품이 있잖아. 아, 예, 주노. 그거 남자판이 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긴 하는데 아, 주노 남자판. 그러니까 내용이 꼭 그렇진 않지만 그런 청소년이 갖고 있는 무게감을 어른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남자가 주인공이면 없더라고 그런 게. 다음은 데이비스의 장인 어른이죠. 필 역할을 맡은 크리스 쿠퍼. 네. 메이트 원, 머니 트레인, 위대한 유산, 옥토버 스카이, 어댑테이션, 시리아나, 카포티, 그리고 타운, 더 컴퍼니맨, 어거스트, 가족의 초상 등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제이크 질렌한이랑 옥토버 스카이라는 작품에서 같이 연기를 한 적도 있었고요. 조연에 많이 나오셨는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얼굴은 보면 알아요. 그런데 이름이 잘 안 떠올라.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이분이 아닌가. 본 시리즈에서도 나왔고. 네, 본 시리즈에서도 나왔었죠. 나는 다른 작품은 잘 모르겠고 어거스트 가족의 초상이라는 네. 영화에서 그 영화가 굉장히 쟁쟁한 배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메릴 스트립, 줄리아 로버츠, 아, 맞아요. 등등.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기가 안 꿀려요. 그 영화 한번 보면은 쟁쟁한 배우들 연기 한 맞춰서 아주 그냥 개판 나는 거는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보실 수도 있습니다. 배우까지 다 봤고 2부에서는 전반적인 줄거리와 함께 다른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